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크로아티아의 심장부. 정말 눈부신 보석이죠. 플리티비체 국립공원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그 에메랄드빛 호수가 계단처럼 쫙 펼쳐지고 그 사이로 막 폭포수 쏟아지는 사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특히 플리티비체 국립공원 관리계획 2019-2028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사진 너머에 진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와 예쁘다 이걸 넘어서 이곳이 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저 독특한 지형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 놀라운 자연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플리티비체의 비밀을 향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플리티비체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계단식으로 쫙 이어진 16개의 호수, 그리고 그 사이를 막 연결하는 수많은 폭포들. 보고 있으면 정말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이 지형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뭔가 핵심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플리티비체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죠. 핵심은 투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살아있는 암석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이 지역 물에는요, 탄산 칼슘, 그러니까 석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거든요. 아, 석회 성분? 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끼라든가 조류, 또 물속에 사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 칼슘이 밖으로 나와서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독특한 암석, 바로 그게 투파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그냥 돌이 아니라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쵸. 이 투파가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러면서 마치 자연이 만든 댐처럼 물길을 턱 가로막는 장벽, 이걸 투파 장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형성해요. 이 장벽 뒤로 물이 고이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호수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정말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투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계단식 호수 시스템을 만들어낸 진짜 주역인 거죠. 사실 이 역동적인 지질학적 과정 그 자체가 플리트비체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지구가 살아 숨쉬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와, 살아있는 돌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자연이 스스로 댐을 쌓아서 이런 장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투파라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섬세하겠네요. 보고서에도 보니까 1938년에 이보 페발렉이라는 학자가 벌써 이 투파 형성에 관여하는 이끼들을 연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생태계가 되게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투파 형성은 물의 흐름, 온도, 물의 화학적 성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 사이에 정말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이 투파 형성이 멈추거나 심지어는 막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페발렉 박사의 연구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됐고요. 그분이 언급했던 특정 이끼 종류들은 투파 형성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호수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비교적 좀 넓고 완만한 경사지대에 자리 잡은 어퍼 레이크스 군하고요. 더 좁고 가파른 협곡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로어 레이크스 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아, 상류랑 하류. 네. 가장 큰 호수들은 주로 상류에 있는 프로슈찬스코하고 코지악인데, 특히 이 코지악 호수는 상류로고 하류 호수군을 딱 연결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호수와 폭포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근데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에는 당연히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깃들어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이곳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요.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미 일리리아 부족의 한 갈래인 야포드족이 이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 주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해요. 3000년 전이요? 와,
야포드족. 네,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뭐 동굴이나 움푹 팬 땅 같은 그런 지형인데 야포드족은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해서 목축 같은 걸 하면서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노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7세기경에는 슬라브족이 이주해 오면서 오늘날 크로아티아 문화의 뿌리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했죠. 중세시대 요새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크르친그라드 요새요. 13세기에 지어졌고 그라딘스크 호수랑 코지악 호수 사이에 반도에 위치했다니. 와,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전략적 요충지였겠네요. 맞습니다. 그 위치만 딱 봐도 방어에 얼마나 유리했을지 짐작이 가죠. 네, 지금은 터만 남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후 시대로 넘어가면 이 플리트위체 지역은 오스만 제국하고 합스부르크 제국 간의 아주 치열한 국경 분쟁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군정 국경주대라고 불리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설정돼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정말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거죠. 아,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마을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1791년에 시스터와 조약으로 국경선이 동쪽으로 좀 옮겨가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숲을 베어내고 농경지나 목초지를 만들면서 현재 플레트비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경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경관이요? 네. 탁 트인 초원이라던가 드문드문 자리 잡은 농가의 모습 같은 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활동이 숲을 파괴하고 또 토양 침식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점을 낳기도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늘 조화롭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인간의 삶이랑 자연환경이 그렇게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군요. 그럼 관광지로서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요즘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일 것 같은데요. 의외롭게 이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플레트비치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1862년에는 벨리카폴리아나라는 지역에 군 장교들을 위한 숙소 겸 또 여행객 숙소인 차르스카 쿠차가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 19세기부터요? 네, 본격적인 관광 개발의 시작은 1893년에 플리트비체 호수와 주변 환경 미화협회 라는 게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회가 중심이 돼서 1896년에는 코지악 호숫가에 최초의 호텔을 짓기도 했어요. 당시 크로아티아의 지식인들이나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플리트비치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곳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시작한 거죠. 오, 호텔까지 지었군요, 그때. 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딛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일부였던 시절에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그 독특하고 역동적인 투바 형성 과정, 또 풍부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정말 빼어난 자연미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게 되죠. 와, 전쟁이나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도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부터 유네스코 등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런데 플리트비치아 하면 그 압도적인 자연 풍경에 약간 가려져서 그렇지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이나 문화유산도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기능적인 건물을 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고민한 그런 흔적이 보인달까요? 맞습니다. 플리트비체에는 자연만큼이나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958년에 지어진 플리트비체 호텔인데요. 크로아티아의 아주 저명한 모더니즘 건축가인 마리안 하벨레의 작품입니다. 아, 하벨레.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크로아티아에 처음으로 지어진 최고급 호텔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또 다른 중요한 건축가로는 이반 비티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국립공원 내 여러 곳에 산림관리소 건물을 설계했는데요. 산림관리소요? 네. 특히 1954년에 지어진 초르코바 우발라의 산림관리소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지금 문화재로도 보호받고 있어요.
그 자료 속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지붕 형태도 경사지게 만들어서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한 걸 알 수 있죠. 네네, 봤어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변이랑. 그렇죠. 이 외에도 프레보이나 폴야낙 같은 곳에도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을 고민했던 건축가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건축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유산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지붕널 제작 기술이라던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모자인 리카 모자, 아니면 양털로 만든 신발 같은 전통 공예품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플리트비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런 무형 문화유산들이야말로 플리트비체의 문화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지붕널 제작 기술은 전통 가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리카 모자나 그 양모 신발, 리카 초클랴 같은 복식은 리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죠. 그렇죠. 또한 이 지역 특유의 민속음악이나 춤도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자산입니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요소들이 오랜 세월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그 독특한 풍경과 생활 방식 전체를 문화경관, 컬처럴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물야츠 지역에 넓게 펼쳐진 초원이랑 드문드문 보이는 전통 농가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강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의 모습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문화 경관의 좋은 예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예술 작품이라. 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과 역사를 간직한 플리트비치지만 그 관리계획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꽤 산적해 있다는 거겠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보고서 여러 부분에서 계속 지적하듯이 호텔 단지나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공원 내 대부분 지역에 제대로 된 하수 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이 때문에 가정이나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하천으로 그냥 방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파 형성은 수질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은 투파 생태계와 호수 전체의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특히 최근 몇 년간 관광객 수가 막 급증하고 주변에 숙박시설 건설이 붐을 이루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호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니. 방문객 관리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성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탐방로가 막 미어 터질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과도한 방문객 문제는 정말 여러 측면에서 플리트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날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혼잡함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하루에 15,000명이요? 와... 네. 좁은 나무 데크 탐방로가 사람들로 가득 차면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방문객끼리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무심코 투파 장벽 위를 그냥 밟는 등의 행동이 연약한 투파 지형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길 하나하나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을 훼손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관리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서 하루 입장객 총수를 제한하고 시간대별로 방문객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방문객들이 그 호수 지역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숲길 하이킹이나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 분산시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통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역 생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이분들이 생태관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죠.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전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저희는 플리트비치 국립공원의 관리 계획 자료를 통해서 그 유명한 호수와 폭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살아있는 돌, 투파의 신비부터 시작해서요. 그 땅을 스쳐간 야포드족부터 현대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고민과 노력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플리트비체는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인날의 노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과도 같은 곳입니다. 투파가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변화하듯 플리트비체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계획들이 부디 잘 실현되어서 이 놀라운 곳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의 탐구를 통해 플리트비체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토록 경이로운 자연과 그 안에 소중하게 깃든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여행자로서 혹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플리트비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